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달러와 약세입니다. 올해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달러와 약세 현상일 것인데, 만약에 달러 약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글로벌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바이러스의 충격을 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화를 보면 좀 움직임이 달러와 약세가 좀 강화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계 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옆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를 보시면 2010년 이후부터의 차트인데, 글로벌 달러화 지수하고 글로벌 주가 지수하고를 보면 전년 대비 1년간의 변화율로 쭉 그림을 그려놨는데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글로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달러화가 보통 약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물론 뭐 달러 약세라고 해서 글로벌 주가 지수가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경제에도 문제가 좀 커질 때 달러 약세가 간다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보시면 달러 약세하고 주가 지수 상승이 같이 나타나요. 달러가 강세로 갈 때 글로벌 주가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뭐 코스피로 보더라도 사실 크게 다른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 금융시장을 전망할 때도 이게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내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전망을 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가 약세일까 강세일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달러화를 강세로 전망해 놓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은 다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약세라고 전망하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화는 중요한데, 올해도 그래서 달러 약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또는 자산 가격 전반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달러 약세가 이렇게 주춤하느냐? 그 글로벌 달러 지수로 보게 되면 90포인트 정도에 와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달러화 쪽 사정이 아니고 유로화 쪽 사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달러 약세라고 그냥 유로화의 강세를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달러 지수 안에 한 거의 60% 정도가 유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자연스럽게 이게 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근데 유로화가 강세로 가줘야지만 달러가 약세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유럽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 유럽은 미국처럼 부양책을 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부양책을 그때 7천억 유로인가를 썼는데, 이거의 재원이,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썼죠. 근데 EU는 하나의 우리가 중앙정부, 세금을 걷고 경기 부양책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지난 7월 달에 부양책 쓸 때는 어떤 식이었느냐면, 이 EU 회원국들이 앞으로 5년간 내게 될 분담금, 왜냐하면 EU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분담금이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5년치를 담보로 맡기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 발행해서 부양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또 뭘 쓰나요? 그럼 5년 거는 이미 다 끌어당겼었고, 그냥 5년부터 그 다음 5년 이후 10년 동안, 10년간, 5년부터 10년까지 이 5년 동안을 또 끌어당겼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유럽이 부양책을 쓰기가 어렵겠구나. 물론 각국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국민들이 이제 뭐 선출한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다 각국 정부는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재정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못 쓰게 될 것인데, 이러면 EU나 유로존이 또 깨져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쓰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 계속 간다?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유럽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돼야지만 다시 유로화가 강세가고 달러 약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보면 최근에도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강하게 갑니다.
달러가 반대로 강세로 갈 때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류의 움직임은 야, 괜찮으면 달러 약세로 가겠다라고 잔뜩 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야, 저거 달러 약세로 가자.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럽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돈들이 생각을 확 바꾸어서 야, 달러 강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돈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세일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달러가 강세가 갈 때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 이게 시장의 트렌드,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달러 약세 쪽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강하게 가고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그 상당히 움직임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뭐 모든 자산시장에서 다 통하는 건데, 가령 주식을 보고 놓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 나는 잘 펀더멘탈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을 사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주식이 적게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야, 이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주간 단위로 살펴보는 게 좋아요. 주간 단위로 코스피가 얼마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겠죠? 개별 종목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만 따로 떼고 따로 모으고 주가지수가 떨어질 때만 따로 모아서 이 개별 종목이 요때 얼마나 올라가는가, 요때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놓고 야, 요게 민감도가 올라갈 때는 민감도가 1이 넘네? 주가지수 1% 올라갈 때 요거는 1.5% 정도씩 올라가네. 근데 요거 떨어질 때 보니까 주가지수가 1% 정도 떨어질 때 요거는 0.5%밖에 안 떨어지네.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종목이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올라간다. 뭐 제가 좀 전에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거를 이제 뭐 학계에서는 불 베타, 베어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불 시장에서 불 시장에서 베타 값이 이 개별 종목이 주가 지수 올라갈 때 개별 종목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베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 시장에서 베타 값이 크고 베어 시장에서는 베타 값이 절대값이 작은 이런 종목이 사람들이 뭔가 뭐 어떤 분들은 게시판에 쓰시는 분들은 세력이 매집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달러와는 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세력이 달러 약세 쪽으로 계속 모아가는, 그러다가 유로화가 좀 유럽이 상황이 안정돼요. 이번에 지금 유럽이 백신 접종을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을 해서 좀 바이러스 환자들이 감염자가 진정되는 데까지는 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때문에 좀 진정이 되면 다시 가자, 이렇게 세력의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떨어질 때 달러 약세가, 달러화가 하락할 때 강도랑 상승할 때의 강도를 어느 쪽 강도가 세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움직임 또는 뭐 세력의 어떤 생각 이런 걸 관찰해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달러화 약세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려고 하겠느냐. 중국 위엔화는 올해 강세가 상당히 갔죠. 그럼 사람들이 위안화를 가지려고 하고 달러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패권 전쟁에서 미국 지는 거 아니냐.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이기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뭐 이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패권과 관련된 좀 길고 좀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는 주가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나 다시는 안 해, 다 버릴 거야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떨어질 때도 있겠지, 뭐 올라갈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달러와의 약세가 뭐 달러도 뭐 약할 때가 있겠지. 그러다 나중에 강해질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범주 정도가 아니고 달러 이거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네. 다 팔아, 달러 다 팔자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좀 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언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당시에 영국은 전 세상이 금본위제였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금이 채굴이 되면 먼저 영국 런던 금시장으로 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값을 제일 잘 쳐주고 그리고 파운드화가 금을 팔면 파운드화를 받게 될 건데 파운드화가 어디서든 경쟁력이 있는 화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화로 바꾸고 난 다음에 금을 팔고 파운드화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거래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금시장이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처럼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영국은 돈을 갖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이죠. 이 돈을 갖고. 근데 영국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이 파운드화의 종이를 가지려고 할 거냐라는 겁니다. 파운드화 예금을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돈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금으로 찾아가지고 다 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런던 금시장이 한꺼번에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죠. 폭락을 하는 것이고 뭐 금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는 당시에 금본위제라고 하는 거는 영국 은행들이 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파운드화가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다 찾아서 나가버리면 나갔던 종이들 다 환수를 해야 되겠죠. 은행들이 다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면 전쟁 시작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라고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땅 터지자마자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들이 다 또다시 런던으로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파운드화 가지려고.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통화의 어떤 핵심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떤 그 원천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죠. 전쟁이 났어요. 금을 갖고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죠. 내가 이 금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경찰력도 나의 금을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군대는 전쟁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내 재산 금 지켜준다? 신경을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금을 갖고 있다는 게 전쟁 때는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때 가장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때부터 정립된 이론인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군사력. 전쟁하면 이 나라가 이길 거냐, 최소한 지지는 않을 거냐. 왜냐면 그래야지만 영국 파운드에 사람들이 금 안 갖고 파운드를 갖고 있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전쟁에서 치고 영국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은행들 다 파산하고 나면 내가 맡겨놓은 은행 예금이 뭐가 되겠습니까? 휴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운드화를, 금을 버리고 파운드화를 그때 몰려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 결국 전쟁에서 영국이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당시의 전투에서는 뭐 영국이 진 전투도 있고 이긴 전투도 있습니다만 국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전쟁을 하면 영국이 이기겠네.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로 그냥 거기다가 예금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내가 괜히 집에다 금 갖고 있다가 이거 다 도둑 맞는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고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달러 약세 강세를 떠나서 길게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전쟁에서 뭐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달러가 아직 패권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저러다 경제 좋아지면 다시 올리면 돼. 금리 올리고 그러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겠지라고 해서 그냥 갖고 있으려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 잠깐씩 다른 통화에 투자를 좀 했다가 뭐 이런 움직임이겠죠.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 나라는 다 만들 수 있어. 지금 쟤네들이 돈 찍어서 그걸로 이것저것 흥청망청 소비하고 우리한테는 종이를 던져주고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물건들을 쟤네들은 종이 주면서 가져가가지고 다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냥 종이만 갖고 있고 쟤네들은 종이 찍어서 잘 놀고 잘 먹었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돈을, 종이를 받아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쟤들 그 돈 갖고 돈 찍어서 공장 만들고 세계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려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끝내버리겠다 생각을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떼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더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그냥 마구 찍어넣은 달러화를, 종이를 받고 우리가 생산한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그 종이의 대가로 주는 이유는 그 나라가 아직도 젊은 것이죠. 우리보다도 젊은 나라예요. 꾸준하게 이민을 받아서 이 나이를 젊게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마구 풀어내는 달러가 소비로 흥청망청 쓰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쓰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달러 종이를 갖고 가서 걔들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가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일방적으로 달러가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없고 그냥 일시적인 약세, 이게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돈을 가령 달러화든 파운드든 이 돈을 실제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자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국내에서 달러 구했다고 해서 이거를 달러를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 때문에 이 돈은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유라고 하는 걸 깔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영국이 만약에 당신네들이 누군가가 파운드를 쓰려고 외국인들이 파운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못 받아줘요. 이거는 증명서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못 써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파운드를 받아주겠습니까? 달러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거액에 대해서는 그런 증빙을 요구하긴 합니다만 웬만한 거액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값어치가 지금 좀 떨어져도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중국이 디지털 화폐로 가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모든 걸 관장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중앙은행 서버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걸 이제 CBDC, 센트럴 뱅크가 관리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CBDC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디지털 커런시로 가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이 패권 국가의 기축통화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아마 미국은 잃게 될 거예요, 달러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쪽 CBDC 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래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다 중앙은행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다 노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디지털 화폐로 가더라도 앞에 센트럴 뱅크가 주도하는 CB가 아닌 DC를 만들어야 되는,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과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이 디지털 커런시가 어떻게 나오겠어? 뭐 블록체인이나 이걸 기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올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도 이미 경제력을 어느 정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사실 미국에서 평가가 중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앞에 두 개의 부분에서는 미국과 상당히 좀 근접해 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근데 경제력에서는 아직도 첨단 영역에서 물론 뭐 달에 뭐 착륙선을 보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앞서가 있죠.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를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중국이 반도체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장비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8나노급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14나노급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경제력의 차이가 있죠. 여기서 좀 미국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모자라는 게 이게 이제 화폐에서 자유의 영역이죠. 사람들이 이 화폐를 자유롭게 쓰고 내가 뭐, 야, 이거 내가 이 비싼 물건, 이 내한테 소중한 이거 팔고라도 이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돈을 내가 어디서든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이 자유에 기반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위안화가 갖고 있지 못한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초통화로 지위를 이러다가 잃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돈을 마구 풀고 달러가 값어치가 떨어지면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를 마구 풀어내면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다. 언제 돌아갈 것이냐라는 건 좀 변수인데 특히나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리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으면 달러 값은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또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달러 값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고 미국 경제가 나쁘면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거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뭘 그렇게 연준을 대단하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달러 값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연준의 힘이 절대적이다. 애초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연준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값에 대해서는 연준을 주목하면 됩니다. 연준을 주목하면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달러 강세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은 어떤 입장이냐? 이번 12월 FMC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하방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미국 경제 큰일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는 뭐 약세 쪽의 움직임이네 라는 것이고요. 이게 달러가 패권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큰 영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이 화폐에 대한 자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미국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중국이 많이 추격해 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